48페이지. 자, 시장 실패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기획 방식은 얘기했고, 자, 3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이제 거대 정부에 관한 형태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빅 거벌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경제의 논리를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하고 정부 실패 현상들을 또 알아보겠는데, 자, 일단은 경제 공황 이후에 똑똑하다고 얘기한 스미스의 시장 경제는 여러분들 각종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점 자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가 개입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수성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혼합 경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행정학에서는 몇 학자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 규제된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학 책을 여러분들 수험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정리한 책도 간혹 있을 거예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자본주의를 규제했다. 그래서 규제된 자본주의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주체를 얘기해라. 그러면 서버 공급자, 기업하고,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과 가계가 경제의 주체가 됐지만 이들 자체가 각종 무력증을 노정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서 누가? 정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팔리지 않은 제품은 해외, 외국에다 갖다 팔아야 되겠죠? 해외, 외국이 새로운 경제의 주체로 부상합니다. 자, 이제는 한 국가 자체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돼? 소비자가 되기도 해야 하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 현상의 연구, 그걸 뭐라 그래요? 거시경제가 발달한 거예요. 한 국가 안에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급자, 국가 자체가 소비자. 그래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제 현상, 그걸 거시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를 지배한 법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케인즈의 법칙이 지배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케인즈 경제학 여러분들 초대해 보면은 케인즈는 정부한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정부 오늘 땅을 파게, 내일을 다시 땅을 묻게, 다시 다음날 다시 땅을 파고, 다음날 다시 땅을 묻으라 그랬어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냐? 매일 땅을 파고 땅을 묻게. 땅을 파거나 땅을 묻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그렇죠.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실업자를 이제 인부로 고용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실업자가 인부가 됐고 임금 근로자가 됐으니까 임금을 받아 안 받아? 받으니까 이제 수요가 창출돼야 한다. 되죠? 그러면 팔리지 않고 적대된 상품이 팔려 안 팔려? 팔립니다. 철저하게 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고 얘기한 게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즈 이론을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정부의 경제 활동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개입, 이걸 강조한 게 여러분들 케인즈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큰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지나치게 여러분들 시장에 개입하고 여러분들 큰 정부가 됐다. 그러면 또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네. 그게 이제 정부 실패예요. 그래서 그 정부 실패를 대표하는 것들, 일단 9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제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섞어서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해해서 내용을 가져갈 거예요. 자, 1번 나온 게 이제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란 말 일어나세요. 절연 단절을 얘기하죠. 단절. 비용과 편익의 절연, 단절.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 자, 여기 좀 보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비용과 편익의 절연 자체는, 자, 비용은 정부 활동의 각종 사업이나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얘기하는데, 그 예산 사업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에 의해서 사업 비용이 조성이 돼야 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비용은 국민이 낸 혈세, 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한테 받은 혈세, 조세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단절된 걸 얘기해요. 혈세를 증세해가지고 어떡하냐?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공적 작업으로 투입을 합니다. 자, 거제 중심으로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 각종 조선 사업 자체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보도가 났잖아. 어?
그들 자체가 여러분 국가 경제에 미친 여러분들 부대액이 17조야. 근데 이 17조라고 하는 금액 자체를 정부가 여러분들 일부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6조 정도가 부담을 해. 지금 6조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 그쪽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6조라고 하는 금액 자체는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이 된 게 아니야. 된 거지. 비용과 편익이 저러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정부 실패 때 가는 거고. 자, 이번에 내부성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내부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앞쪽으로 좀 넘겨서 볼까요? 자, 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펴보시면은 첨삭지도 그 밑에 반가로 2번 중간에 정부 실패 요인의 1번에 내부 목표, 사회 목표와의 결이란 말 나왔죠. 이걸 뭐라 그러냐? 거기 네 번째 줄 끝에 내부성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내부성이라는 게. 자, 내부 목표와 사회 목표의 결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회 목표는 각 여러분들 중앙 부처가 전체 사회를 위해서 천명한 목표가 사회 목표예요. 전체 사회를 위한 목표예요. 여러분 교육부는 교육의 질의 제고, 이게 사회 목표야. 국방부는 국방력의 제고, 사회 목표야. 보건복지부, 국민복지구역, 사회 목표예요. 자, 근데 보자. 그럼 여태 얘기한 사회 목표는 목표의 성격이 눈에 보여 아니면 무형성을 띠요. 무형성을 띠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보통 이게 눈에 안 보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잖아. 눈에 안 보이면 보통 이것을 잊어버려. 망각합니다. 경시합니다. 마찬가지야. 고위 관료 역시 이러한 목표 자체가 지나치게 무형성을 띠니까 망각하고 경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목표를 내부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내부 목표는 고위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보통 이거를 설정해. 그럼 이것은 고위 관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목표고 이건 전체 사회를 위한 목표. 연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정부 실패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대표하는 것이 하단 박스에 보시면 내부성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보시면 돼. 1번에 관료의 예산 증액 추구 성향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거기 학자가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 여기 A 장관이 있고 B 장관이 있어. 근데 A 장관이 B 장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A 장관이라 그래, B 장관이라 그래. A 장관 보고 능력이 있다 그러지. 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으니까. 이 사람 능력 뛰어나고 그렇게 얘기하지. 얘가 실세 장관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고위 관료는 자신의 그런 보자 능력이나 명성을 외부로 과시할 목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주력하고 이걸 사실상의 내부 목표로 설정한다. 조직 목표의 내부성을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니 그러면 예산 극대화 추구하는 것이 왜 정부 실패와 관련됩니까? 예산 극대화 그 나쁜 거 같지 않은데요. 그 질문이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니스칸에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두 장을 넘겨보세요. 44페이지, 45페이지. 자, 맨 위에 보시면은 예산 극대화 가설에 의한 정치가와 관료의 행태 차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정치가하고 이제 고위 관료의 행태를 비교해놓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정치가 자체를 얘기할 때는 원어에서는 스테이츠맨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이거 배울 때 정치가라고 배웠을 거예요. 또 뭐라고 배워? 경세가. 사회의 혁신과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걸 경세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가보다는 경세가 좋아. 그러면 사회 혁신과 진보, 개혁을 추구하는 이 정치가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사회의 이익을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정치가의 목적은 사회 후생의 극대화야. 관료는 그게 아니죠. 고위 관료는 뭐야? 아까 개인의 효용, 개인의 선호, 개인의 이익 그런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안 시켜? 시킵니다. 벌써 여러분들 추구하는 목적 함수가 차이점이 있잖아. 어느 게 좋은 거야? 정치가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쪽은 이제 공급. 이쪽을 얘기할 때는 비용과 여러분들 편익을 얘기하자.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 요 그림은 총편익 곡선이고, 그리고 이거는 오목한 것, 요거는 총비용 곡선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하단 그림이 나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여기 보자. 그러면 이게 총편익이야. 이게 총비용이야. 그러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순현재 가치, 기업의 순이익 그러거든. 그 순이익이거든. 그러면 순이익이 가장 큰 요 지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이게 정치가예요. 정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편익과 사회 전체의 여러분들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이게 가장 큰 편차가 벌어지는 점, 그 점에서 뭘 추구한다? 공급량을 결정해. 근데 자, 고위관료는 무조건 많은 예산 자체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갖고 있는 예산을 다 써가지고 무조건 뭡니까? 사업만 전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기서 만나는 점, 편익과 비용, 돈을 다 쓰고 이거 갖고 하여간 뭘 만드는 거야. 건물도 만들고 여러분들 공원도 만들고 요 점에서 공급량을 결정해. 그러면 여러분들 관료는 여기 보자. 최적정 공급의 2배의 과잉 공급을 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니까 바로보다 정부 실패로 연결된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스칸의 관리 예산 극대화 모형이 정부 실패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자. 이 그림은 여기 보자. 선생님, 그림 어떻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잘 나와. 이건 여러분 경제학적인 여러분들 용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충, 행정학은 대충 하는 학문이에요. 행정학 학문성이 대충이에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일할 때 대충에 여러분 뻣뻣하게 해. 행정법 하는 사람하고 행정학 하는 성격이 들어요. 저는 내가 제일 싫은 게 법하는 애들 제일 싫어. 김영습이 내가 진짜 싫어요. 여기 보자. 내가 형수이 좋아해요.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좋아한다고. 싫어하진 않습니다. 형섭이는 왜 행정법을 할 타입이 아니야, 그 친구는. 얘는 성격이 행정학을 하면 딱 맞아. 그 성격 위에 가지고 이 법학한 애들 다 따지는 애들. 술 처먹을 때 제일 술맛 떨어지게 애들, 법학한 애들. 걔는 안주가 나오잖아. 안주가 맛이 있다 없다, 조미료가 뭐가 첨가됐다 안 됐다 비판해. 그냥 처먹으면 되잖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충 처먹고 막 그러는데 법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따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기 여학생들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전공을 행정학 하는 사람, 법학하는 사람 차이점 있잖아. 나는 좀 섬세하고 꼼꼼하고 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누굴 법학하는 사람 하면 되고, 좀 대충 넘어가는 애들. 좀 말이 좀 이상하다. 기분 나쁜데?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요거 그냥 이렇게 대충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음식 자체가 가장 맛있게 들어간 점,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는 점, 그걸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고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더 이상 밥이 안 들어간 점, 그걸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순현재 가치가 극대화절은 지금 큐랑 공급점 자체를 뭐라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은 맨 위에 정치가 해가지고 서비스 공급 박스 나온 거 봐. 순편익에 극대화되는 지점 나왔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여러분들 공급량을 결정한다. 현재 관리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정부 실패 현상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들, 그 숙제에서 좀 가져가십시오. 자, 해관에 다시 원위치 48페이지 내부성 대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파생적 외부 효과란 말이 나왔는데, 자, 파생이란 말이 빠지고 외부 효과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시장 실패지. 근데 파생이란 말이 들어감에 따라 이제 의미가 바뀌어. 이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언급을 합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를 파생적 외부 효과라 그래요. 자, 이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의 개발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도 건립이 됐고 아파트 건립돼서 경기가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수 효과가 발생해 그린벨트 지역의 지나친 개발은 난개발 문제를 가져온 거죠. 가져오죠. 생태가의 파괴를 가져온 거죠. 가져오죠. 정부 실패죠. 자, 강남의 여러분들 투기 과열 자체를 여러분들 정부에서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율을 대폭 여러분들 올렸어.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비율 자체를 20%에서 40% 올렸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뭐가 발생하냐? 양도소득세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을 안 내놔, 아파트. 그럼 공급이 감소가 돼야 한대. 공급도 감소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게야. 그럼 당연히 가격은 앙등이 돼야 한대. 앙등되겠죠. 그렇죠? 이건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부수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됐습니까? 그럼 정부가 잘한 게야, 못한 게야? 못한 거지, 정부 실패. 자, 네 번째, 정부의 비대칭. 자, 이거 보자. 정부의 비대칭은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에서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건 정부 실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실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보자. 선생님이 인천시 도시개발국장이다. 그럼 어느 지역이 개발 예정 지역인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야 해. 하죠? 그럼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일의 명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하고 건설업자한테 정보를 팔아먹기도 해야 해. 하죠? 그러면 정보를 이용해서 발생한 행정의 부패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이거 바로 뭐다? 정부 실패지. 5번에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을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정부에서 여러분들 대단히 교량 건설한다, 뭐 공원 사업 건립한다고 발표하면은 민간 건설업자에서 정부 당국의 고위 관료를 여러분들 돈 주고 매수를 해야 돼. 신사임당, 율곡, 세종대왕, 이씨 집안들 몽땅 다 갖다 주잖아. 그럼 이걸 이제 포획한다 그래. 뭐 한다? 포획. 그 포획된 정부 관료는 어떡하냐? 자신한테 로비 활동을 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해. 하죠. 이걸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잘한 게야, 못한 게야? 못한 거지. 자,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자. 민간 기업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회유하는 것을 뭐한다? 포획이라고 했어요. 포획이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포획이론은 정부 실패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시카고의 이제 스틸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버지니아코의 둘락이라는 사람은 지대 추구 이론이라고 했어요. 지대 추구, 자리값 추구 이론. 자리값 추구 이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말인데 지대는 뭐야? 자리값. 이건 자리값이란 말이 꼭 들어가. 보자. 포획되는 관료는 자신한테 로비 활동한 기업의 자리값을 도모해야 하네. 하고 자신의 자리값도 도모해야 하네. 이게 자리값 도모 이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굳이 구분할 때 자리값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에 들어간다? 포획. 자리값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뭐다? 자리값이 들어갔다면 지대추구. 자리값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뭐? 포획. 됐습니까? 굳이 구분하면 그게 구분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 6번에 정치인의 단견이란 말이 나왔어요. 정치인의 단견.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자, A 사업이 있고 B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장기. A 사업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편익을 가져와. 근데 점차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여러분들 손실을 가져온다고 가정해보자. B 사업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손실을 가져올 것 같아. 그렇지만 점차 국가 전체에 많은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선출직 공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내년도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있다. 그러면 이들 자체가 착수하는 사업 자체는 당연히 A 사업일까 B 사업일까? A 사업이죠. 왜? 단기적으로 커다란 편익이 나타나야지 시민과 각종 여러분들 이익 집단의 지지를 받고 하나의 표를 더 획득을 해야 해.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이거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먼 미래를 봐서 앞만 봐서
한번 봤죠. 그게 정친의 단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이 말은 뭐죠? 장기적인 여러분들 손실이라든가 이익을 중시한 기야, 경시한 기야? 경시한 거지. 그 장기적인 값은 경시한 거죠. 그걸 정치인에 뭐라 그러냐면은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있어. 할인율을 10%, 20% 시간, 30%, 40%. 그러면 1억에 대해서 할인율 10% 했어. 그럼 대강 얼마야? 워낙은 여러분들 이거를 1 플러스 0.1분의 1억을 해야 되는데 계산 복잡하니까 계략 얼마? 9천만 원 정도 되겠지. 20% 해주면 실제 여러분들 가치는 8천만 원. 요거는 7천만 원. 요거는 얼마? 6천만 원.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가치는 자꾸만 높아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을 높은 사회적 할인율로 그러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경시했잖아. 높은 사회적 할인율. 됐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7번 나온 게 산출물의 무형성 나왔는데, 여러분 전부 산출물은 유형성을 띄어요, 무형성을 띄어요? 무형성을 띄지. 그럼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어디까지 사업 자체에 산출을 해야 하는지 그 종결점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들. 국방위계 증간이나 교육의 질의 제고, 지나치게 무형성을 띄다 보니까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거 해야 할지, 산출을 해야 할지 종결점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계속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얘기한 산출물의 무형성을 그래서 9번에 종결 메커니즘의 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적어보자. 이코로 이름을 비용의 체증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비용의 체증화. 제가 비용의 체증화라고 얘기했어요. 뭐라 한다? 비용의 체증화 같은 말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8번 나온 게 정치인의 왜곡된 보상구조란 말로 왔는데, 자, 여기 보자. 자, 정치인은 선출직 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도지사,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네? 국회의원. 자, 이제 보자. 선출직 관료는, 자, 보자. 어떤 여러분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야, 이 사회 문제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해. 그래서 이 선출직 관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모든 공이 문제를 제기한 선출직 관리한테 공이 돌아가. 근데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럼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집행한 실무관리한테 책임을 전 거예요. 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관리가 집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모든 공이 나 때문에 해결됐고, 이걸 왜곡된 보상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그럼 정부실패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8번 같은 경우에 보자. 그럼 무조건 문제만을 제기하고 해악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책임한 발언도 많이 하네. 무책임한 발언도 많이 하고 장밋빛 공약도 많이 해주고 나를 뽑아주면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러한 정책 자체를 현실로 여러분 실행하다 보면은 많은 또 여러분 실패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 실패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 정부 실패 현상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는데, 어디를 보냐? 앞쪽으로. 42페이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혈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선생님 보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별게 아니라, 자, 우리가 능률을 얘기할 때는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를 뭐라 그래?
능률성을 얘기할 때는 최소의 투입이나 비용을 토대로 산출을 극대화시켰다 그러면 능률이라든가 효율이 구현됐다고 얘기해. 이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해요. 공원을 건립하는데 이왕이면 비용 자체를 이렇게 국소화했고 여러분들 많은 공원 자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때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구현된 게야. 이게 바로 자원분의 효율성이야. 근데 라이벤스타인은 경제학자는 여기 보자. 자원 배분의 효율, 비효율로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효율, 비효율이 있다. 그걸 X의 비효율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어에서 파악하는 X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거든. 미지수. 수학에서 X를 얘기할 때는 수학에서 얘기할 X는 뭐야? 미지수 아니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그런 말이고 극단적이야. 자, 우리가 신문 정치면 보면은 야당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한테 XXX라고 욕했다고 나와. 여기 XX라고 그래. 이거 뭐야? 개새끼.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아, 근데 이건 네 글자래. 10 더하기 8. 이거 아니래. 그치? 이게 아주 극단적 그런 의미 내부되어 있거든. 늘 여러분들 그 포르노 등급 영화를 XXX 등급이라 그래. 아주 극단적 그런 말이에요. 초극단적이죠, XX죠. 근데 여기서 파악한 X는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나들. 또 다른 하나 그런 말이야.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비율이야. 그 또 다른 비율을 뭐로 파악하냐. 자,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42페이지 맨 위에 행정조직은 그 다음 나 행정관리상의 특수한 요인에 근거한 비율이야. 특수한 요인. 42페이지 맨 위에 봐야지. 이 특수한 요인은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독점성에 근거한 비율이 있고 또 하나 심리적 행태적 요인에 근거한 비율을 얘기하거든. 여러분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공공재는 독점성을 띄어 안 띄어? 그러면 경쟁력 상실을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죠. 이것에 의하여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겠지. 또 심리적 행태적 요인은 공무원 자체가 투철한 사명감이 없어. 그리고 공직윤리가 부재야. 그럼 이것에 의해서 비효율이 발생이 안 해. 하죠. 이게 지금 얘기한 라이벤스타인의 X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정부 실패 현상들 한 10가지 형태쯤 얘기했으니까 그 형태 정도는 힘들어도 꼭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좀 입력해서 가져가야 돼. 자, 제가 정부 실패 현상에 관한 내용들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부 실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소정부론 구축 전략에 관한 형태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소정부론 구축 전략에 앞서서 자, 우리 이거 잠깐 좀 하나 좀 보고 가자. 아, 여기 안 나왔어. 빠졌나? 여기 보세요. 이런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여러분들 대응책을 대표하는 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민영화라든가 여러분들 보조금 삭감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 방식 갖고 보통 정부가 대응하는데, 아까 제가 내부성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사적 목표의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내부성은 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기억났나? 리스크한의 관리의 예상 극대화 무형. 그럼 관리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냐? 그래서 이걸 사적 목표의 설정이라고 얘기하고, 파생적 외부 효과 얘기해서 했어요. 그렇죠?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얘기했죠. 그걸 권력의 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내부성이 등장하는 분야 자체는 어떻게 민영하자고 파악해. 파생적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는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호정음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하자고 파악해. 저건 권리 변제는 민영화라든가 규제 완화 방식, 기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보다는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박민영 알죠? 박민영. 박민영이라고 그 누구예요? 그 옛날에 이민호 지포의 F4인가 지포 F4의 이민호라고 잘생긴 애 있잖아. 걔하고 세계던 애가 박민영 아니야. 그 박민영이 죽었대요. 그죠? 사민영. 안 죽었다. 걔한테 미안하지만 중고를 하자. 사민영. 그리고 여기 보자. 파보기. 됐어요? 권민규 사람 이름 가운데 권민규 사민영 파보기 권민규 다른 거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제가 좀 계속 제사 가져갈 거야. 기타는 다 들어가는 게. 기타는 다. 그리고 권민규 여기. 저기. 권민규 여기. 파보기.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아까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그들 위해서 뭐 정책을 만들고 사업 집행하는 것들. 그걸 권력의 편제,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 같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숙지해서 가져갈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정부 실패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학습을 했고, 자, 이번에 이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소정부론 구축 전략이 쭉 나오는데, 자, 일단 그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야. 권력의 민주화, 정부 기능의 재정립, 민영화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 보시면은, 자, 먼저 나온 게 이제 권력의 민주화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권력 통제 방식을 적어놓은 건데 앞으로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민중 통제다, 사법 통제다, 입법 통제 그런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그냥 권력의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쌍가르 일본의 행정기능의 재정립이란 말이 나올 게야. 여러분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여 정부의 모든 기능을 시장으로 넘기자 그건 아니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무엇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이 시장이 해야 할 일인지 알아보는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그걸 마케팅 테스트 해가지고 시장성 검증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쌍거리 이번에 5번째 줄 시장성 테스트란 말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기 여러분들 그 밑에 1991년도 영국의 메이저 정부 때 이게 등장해. 거기 VFM이라는 게 나올 게야. 그러니까 정부 예산 가치 향상이라고 하는 전략하에 요 지금 얘기한 시장성 검증 절차가 탄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어도 메이저 정부야 대처야? 메이저야 대처가 아닙니다.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거야. 자, 그럼 시장성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 그럼 맨 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성 검증, 과연 정부가 할 일이 뭐고, 과연 민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걸 검증하는 절차야. 저는 먼저 질문을 던져.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하고 질문을 던져. 정부한테. 정부가 no 그렇지 않아. 그럼 과감히 폐지합니다. 과감히 폐지한다고 그러는 게 필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 yes라고 정부가 답을 해.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져. 근데 만약에 no 그러면 아니야 민간의 책임으로 가능해. 그럼 민영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답을 yes라고 해서 정부의 책임으로 해야 돼. 그럼 세 번째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해? 하고 질문을 던져. no 그럼 어떡합니까? 계약에 의한 민간 위탁 방식을 취해.
아니면 여러분들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민간들 자체가 경쟁 입찰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돼. 예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공기업 방식을 동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맨 밑에 있는 책임 집행기관이에요. 자, 그럼 이 책임 집행기관은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건 뒤에서 배울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것은 정부 조직이다. 이건 꼭 가져가야 돼. 뭐다? 정부 조직. 근데 공기업은 정부 조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그것도 공기업이야.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이야, 공무원 아니야? 공무원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체국 공무원 뽑잖아. 그치? 근데 한국전력공사, 그것도 공기업이야. 한국전력공사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이야, 그냥 일반 회사원이야? 회사원. 그래서 요놈은 아까 얘기한 이 공기업은 정부도 있고 정부 아닌 것도 있어. 이건 100% 정부 조직이야. 요거는 현재 37개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극장이라고 있어요. 남산, 중턱에. 그거 여러분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100% 다 공무원이야. 그럼 어느 게 공적 성격이 강해? 책임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시장성 검증 절차를 얘기할 때 물어보자.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가장 강한 분야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건 뭐야? 그렇죠. 책임 집행기관. 잘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시장성 검증 절차가 무엇이냐 하는 개념적이가 나왔어서 이렇게 이제 그림 나오고 2번 나왔거든. 절차 순서를 묻는 건 안 나왔어. 근데 이제는 문제가 절차까지 물어볼 개연성이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개연성을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좀 여러분들 심화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심화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시장성 검증 절차에 대한 순서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뭐해? 반드시 피해놓는 거야. 맨 밑에는 뭐야? 책임 집행기관. 일단 그 2개 먼저 외우고, 나머지 2가지는 알아서 하고. 지금은 첫 끝만 외우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봤으면 여러분들 넘겨보자. 자, 이번에 쌍거리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가 나오고있어요. 자, 규제 완화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자, 나온 거 보자. 시장 경제 주체 활동에 대한 제한 및 완화 폐지. 이 규제 완화죠, 여러분들.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고 통제했다. 그것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정부 규제 완화를 얘기할 때는 자, 생각해보자. 모든 정부 규제를 완화하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보세요. 환경 오염 야기해서 이걸 규제해서 이걸 완화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남녀 차별해서 이걸 규제했어. 근데 정부에서 이걸 완화하자 그러면 돼, 안 돼? 남녀 차별 규제를 완화하자 그러면 차별 계속하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때도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고 역으로 완화할 규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할 때 규제 완화를 알기 위해서는 규제 유형을 또 정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정부 규제의 종류 50페이지. 자, 크게 이제 2가지 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광의의 경제 규제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사회적 규제 2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하는데, 자, 광의의 경제 규제는 다시 2가지 형태, 협의의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 형태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봐봐. 이를 갈수록 자꾸만 여러분 자신감이 상실되는 느낌이 들어. 그럴 필요 없어. 공부는 여러분 그럴게요. 선생님 저 해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영어도 안 올라가고요. 행정 안 올라가고요. 국어 잘 안 되고요. 당연해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과정을 이겨내야 돼.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이 좀 열심히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좀 열심히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나이 먹은 사람의 자존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봐. 저 1년 동안 줬다 깨어나게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 90년의 인생이 보장이 돼. 90년의 인생이.
어제 이제 저 아랫지방 강의하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카톡이 왔어요. 뭐 누이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혼자 계신데 어머님이 이제 좀 뭐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전화 온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집이 옆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집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뭐 이제 뭐 혼자 사시는데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아. 치매 기운도 있고 그러거든. 예. 그래서 이제 가니까 뭐 이제 뭐 하여간 난장판이야. 그래서 그걸 다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뭐 주무시는 거 보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선생님 이제 1시 정도 됐거든요. 오늘 새벽 1시. 그리고 이제 뭐 왔는데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내 인생길에 있어서 조그만 조언을 주고 그 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방까지 내려가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니들한테 영약을 얘기해 주냐 영약. 그러니까 1년만 죽었다 깨어나서 공부하면은 남은 인생이 보장이 돼. 남은 인생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사과나무를 심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정부 조직이야. 삼성 언젠가는 망가져요. 기업체는 공중에 보내될 수가 있는 게 인천행정고시하고 내가 볼 때 앞으로 뭐 생명력 5년 앞으로? 아니 선생님 생각에는 5년만 지나면 학원 없을지도 모르는 게야. 그럼 나도 날아가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되겠지. 그럼 원장님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은 불안하잖아. 다른 회사 마찬가지야. 근데 국가는 날아가. 트럼프가 그 미친 개새끼가 이상한 짓 안 하면은 국가를 안 날아가지. 그 좋은 직업이에요. 얼마나 좋아. 신분 보장되고.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공무원 되잖아. 그러면 정년이 80까지 갈 것 같아. 80. 저 문재인 정부 때 그냥 65세까지 늘리다 그랬잖아. 그 일단은 65세 잡은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정권 때 그럼 얼마 돼? 70. 그 다음 정권 때 얼마 돼? 75. 그 다음 정권 때 80 되는 거예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80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 그럼 여러분 그러한 직업이 어디 있어? 1년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저 한계를 느껴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그거 해야 돼. 극복해야 돼. 반복하면 극복이 돼. 이해가 안 가면 외워. 늘 옛날에 늘 외웠잖아. 초등학교 때 외웠지. 이해했어? 아, 저한테 뭘 이해해? 외웠지. 안 되면 외워요, 여러분들. 책은 씹어먹어. 선생님이 니들 나이 때 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시에 유은 교수가 쓴 여러분들 주관식 행정학 책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 792페이지. 그걸 다 외웠어. 진짜 외웠어. 할 일 없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새벽에 우유 배달 다니면서 박사장 들어가고 났는데 돈이 없어. 새벽에 우유 배달. 서울 농대에서 나온 우유가 있어요. 짐차에 싣고. 할 일이 없어. 한 장 찢어가지고 위험해서 그 외우니까 계속. 그거 하다가 한 3개월 하다가 자전거가 겨울에 이게 미끄러져지면 우유가 다 깨져. 다 변상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웃지 마 이 사람아. 난 얼마나 그때 심각했는데. 삶이 힘들어 삶이. 신문 배달 했어요. 새벽에. 8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어. 결혼까지 했으니까. 분유값이 없어. 분유값이. 그래서 당시 지도교사한테 교수님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제가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좀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교수가 한 얘기가 학교 강의 91년도에 학원 강의 신림동이나 노량진 네가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해라. 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91년 1월 달에 노량진에 있는 한교고시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KGP에서 바뀌었는데 1월 달에 여기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강의 좀 하겠다 그러니까 원장이 이상한 놈이 오더니 강의했다 그러니까 이상해. 하니까 그러면 시간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 앉혀놓고 선생님이 다 외웠어. 책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학원 강의를 위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 만족이야.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 한 권 책을 외우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냥 정신적으로 항폐했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빛을 발휘하는 거야. 딱 하고 안 보고 칠판에 쫙 가게 하니까. 선생님 목소리 좋잖아. 화딱지도 나고 떨리지도 않아. 끝나고 난 다음에 7급하는 놈들이
박수. 원장이 뒤에 있더니 현재 박사과정에 그때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갑자기 김 박사래. 우리 학원 강의 좀 해주시오. 당시에 학원에서 박사과정 있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그게 행정학 강의하라, 무슨 지역개발론 강의해달라, 뭐 해달라 안 한다 그랬어요. 지도교수가 여러분들 학교 하루만 나가라 그랬거든. 아니 학원 하루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나를 이용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틀을 나와달래. 못한다 그랬어. 돈이 적어서 그러니 돈 더 주겠대. 아니라 그랬어요. 월급에 2배를 주겠대. 한다 그랬어요. 시간 낭비. 초특급이야. 학원 가기 여러분들 3개월째 초특급.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나이 때 내가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행정학책 그냥 달달달 이은 거. 그게 효과를 발휘했거든. 그럼 내가 이걸 왜 얘기냐면은 공부 지금 1년 동안 이들 있잖아. 아니요, 저건 외워. 그냥 외우세요. 그냥 확. 100% 돼, 100%.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나이가 많이 처먹었어요. 그래, 많이 처먹었다 이놈들아. 지금 여러분들 니들 나이가 이 명이 140 한다 그러면 지금 나이 3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40에 30이면 얼마나 살아간 게야? 3, 4, 12, 3, 5, 15. 그러니까 여러분들 5분의 1. 5분의 사람이 5분의 1. 인생의 5분의 1이 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에다 비유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12시, 6시. 그럼 요거 살아간 게 요거 이만큼. 이걸 다 살아가야 돼 앞으로. 이들. 이건 넓어지고 이건 좁아. 뭐 생각해. 5분의 1 요거 살아간 게 요거 살아간 게요. 이거. 그러니까 니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1년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거는 진짜. 그러니까 1년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없대 노력하면은 다 돼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유흥구에서 행정학책 외울 때 여러분들 2에서 외웠냐? 아니야. 그냥 외웠어요. 나 할 수 있다 이거지. 내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자. 88년도에 87년도 겨울이죠. 석사학위 따고 난 다음에 박사과정을 들어가야 돼. 근데 당시엔 여러분들 현역은 박사과정을 입학 안 시켜주는 게 학교의 관례야. 현역은 뭐냐면 군대 안 갔던 애. 나는 그때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현재 학과중에 있었거든. 학과 사무실 자체를 11시까지만 봐. 문 잠궈버려.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뭐 했냐면은 박사과정 들어갈 땐 여러분들 다른 제2외고를 하나를 더 해야 돼. 제2외고. 그래서 불어를 하루에 7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7시간 동안 문 잠궈놓고. 독학. 고등학교 때는 제2외고 불어했거든. 꼬망달래 뭐 째떡 리브로. 복학과고 반고 여러 가지 다 있어. 모자란 책하고 앞발이란 책 갖고 그냥 책이 너덜너덜 될 때까지 혼자. 박사과정 시험 보는데 불어 100점 나왔어. 100점 유일하게. 영어는 좀 했어요. 영어는 90점 나왔으니까 영어는 했어요. 전공 과목 자체를 교수들이 점수를 좀 덜 줬어. 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때는 장관들 이런 데 특별적으로 들어왔거든. 장관들 주는 거 95점. 선생님 같은 게 85점. 근데 들어갔어. 교수가 놀래. 알아보니까 제외가 만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학원하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고. 나 한 거 하나밖에 없어. 문 잠궈놓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 머리 조합해 나빠배. 되게 나빠배잖아. 그럼 머리 나쁜 나도 해. 그럼 니들은 나보다 머리 훨씬 좋잖아. 그거 못해? 그거 1년만 하는 얘기야. 1년만. 학원에 나오는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인강 듣는 분들 계실 텐데 인강보다는 오프라인이 왜 장점이야? 여러분 선생님이 관리해 주잖아. 그 학원에 나오면 그 장점일 거야. 그리고 관리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 나오면 좋은 거 끝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라는 얘기야 선생님한테. 인강은 물어볼 수가 없어. 뭐 저기 뭐 사이트에다가 뭐 질문. 아유 질문 대답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고 나오는 거. 그걸 이용하라는 내용이야. 그렇게 1년만 하라. 1년. 알았죠? 지금 이제 1년이 안 되겠구나. 내년도 6월달 시험이니까 얼마야?
7개월. 7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반기 또 있대 그러잖아. 나온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전반기, 하반기 또 문다 그러잖아. 문재인 정부 발표한 게 하반기 또 문다, 내년도. 전반기, 하반기. 이거 내년 하반기 돼서 생각하면 몇 년? 1년. 진짜 좋은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일 따져와봐. 그리고 니들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지금 하는데 선생님 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빨리 그만둬. 빨리 옮겨. 선생님 뭘 옮겨요? 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한 전공 분야가 있을까요? 선생님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대학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저기 들어가 기술 배워. 직업학교 가서 기술 배워. 그럼 기술자들은 살아남아. 전기 배송공 하는 사람 다 살아남아요. 열처리공 다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없어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생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 니들이 학원 나올 때는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적당히 해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적당히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1년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선생님이 이 바닥 강의가 27년이야. 30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어? 그러면 선생님이 아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열심히 하는 애들은 100% 합격해. 100%. 공부 안 하다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한 애들 합격해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가는 애들 이러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 이건 시험 문제라고 이건 안 나와 하고 스스로 판단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1년 하면 여러분들 그런 페인 될 리가 없다는 얘기야. 적당히 하다 보면 페인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인천 학생들은 페인 되지 말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냥 얘기한 거 아니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정부 규제 논리하다가 딴 얘기 있는데, 자, 정부 규제의 유형 좀 보자. 자, 정부 규제의 종류는 이제 규제의 대상이 경제 분야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사회 분야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박스에 크게 광해 경제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로 구분됩니다. 자, 물론 이제 광해 경제 규제도 협의의 경제 규제가 있고 독과점 규제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협의의 경제 규제부터 내용을 또 정리해 보자. 이 협의의 경제 규제는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세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무슨 활동을 얘기해요? 경제 활동이지. 경제 생산 활동 아니야. 그럼 경제 생산 활동은 어디서 하는 게야? 시장에서 하겠죠, 여러분들? 이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옆에 있는 독과점 규제만 빼놓고. 그럼 시장은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죠?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름을 규제하는 것을 진입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진입 규제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허가요, 인허가. 인가, 허가, 면허. 이게 바로 진입 규제야. 인가, 허가, 면허. 내가 이런 걸 출집하고 싶어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업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들어갈 때 마음대로 못 들어가. 허가 받고 들어가야 돼. 그 진입 규제. 됐습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이를 정부가 규제해. 품질, 생산량, 공급 대상도 시장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걸 정부가 규제합니다. 자, 목적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만 보자. 맨 앞에 생산자 보호의 성격 강화 밑줄. 자, 제가 방금 전에 생산자 보호의 성격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예전 진입 규제는 이제 인허가, 면허 외에 각종 수입 규제, 그것도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걸 규제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진입 규제야. 수입 규제.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내의 전자회사가 있다. 이 전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자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킨 경우도 있었어. 그죠? 좀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틀림포 같은 경우는 미국 여러분들 그 전자 분야나 전기 제품 분야를 분야하기 위해서 한국산 여러분들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제품 다 좀 덤핑 판정 내리고 다 규제해야 안 해. 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국내 전자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자제품 국내 유입을 차단시켰다. 그러면 국내 전자회사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그래서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전자회사는 이러한 규제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지. 그럼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야 하네. 해서 신사임당하고 세종대왕 갖다 줘 안 갖다 줘? 갖다 준다 그랬죠. 그럼 포획을 해야 하네. 하죠. 포획 현상. 여러분들 이황과 이도 갖다 준다. 이황과 이. 이황이나 이는 안 줄 것 같아. 1,000원, 5,000원인데. 그쵸, 여러분들? 그걸 안 줄 것 같지? 자, 하여간에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자, 뭐 말이 이상한데. 그럼 지금 얘기한 이 경제 규제 현상에서도 뭐가 발생하냐? 맨 밑에 보시면 박스 포획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뭐가 발생한다? 포획 현상.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자. 진입 규제를 얘기할 때는 진입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게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맨 밑에 두 번째 경쟁 제한이란 말 나온 거예요. 그럼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 경제 사상하고 충돌이 돼한다. 충돌되는 거예요. 아울러 포획 현상이라고 하는 부패도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개별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다. 중간에 규제의 대상 개별 산업 나온 거예요. 옆에 독과점 규제. 자, 독점이나 가점, 불공정 거래 규제하는 거예요. 이 불공정 거래가 바로 뭐야? 갑질하는 걸 얘기해요. 독점적 지위에 근거하여 갑질하는 행포, 그걸 불공정 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리한 거 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독점적 지위 갖고 갑질하는 것들. 합병, 합병은 이제 과점이나 독점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를 규제하는 것들. 보다간 공동행위의 제한, 뭐 가격도 여러분들 담합해서 여러분들 올려받고 막 그런 것들. 불공정 거래이익이 금지하는 거 독과점 규제. 목적은 독과점 행포 방지, 폭리 부당 이득 방지 이루고. 그럼 지금 얘기한 독과점 규제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자. 정부가 여러분들 이 독점이나 과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면은 독점 과점하는 기업들은 보통 규모가 클까 안 클까? 크겠죠. 여기에 근거해 정부한테 여러분들 대립의 촉도 내세우겠죠. 하나 그들은 여러분들 피해를 받으니까 정부하고 대립관계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규제기관 정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 사이에 많은 대립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독과점 규제는 역으로 경쟁을 제한해 경쟁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그 위에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 말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엔 사회적 규제 나온 거 보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 이 바로 사회적 규제예요. 자, 기업의 행동이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소비자 보호 규제. 기업의 행동이 노동자의 작업 안전과 보건을 위협했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기업의 행동이 남녀 차별했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기업의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몽땅 다 사회적 규제죠. 그럼 이런 사회적 규제를 위해 할까? 국민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고 기본권 신장을 위해. 알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제가 보통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러한 규제 보자. 자, 거기 들어보세요. 소비자 보호 규제,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요구합니다. 환경 오염 규제, 환경 단체가 요구하죠. 남녀 차별 규제, 여성 단체가 요구하는데 그럼 이러한 단체는 사익을 추구해, 공익을 추구해. 공익. 그래서 맨 밑에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공익단체라고 그러는 거야. 공익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시장 경쟁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한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를 행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경제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의 역사를 보면은 경제 규제는 워낙은 1887년도 미국서 등장을 해. 근데 요 사회적 규제는 1960년대 등장을 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의 역사가 짧은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사회적 규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경제 규제는 협의의 경제 규제야. 그럼 협의의 경제 규제는 물어보자. 포획 현상과 같은 각종 행정 부패를 가져오잖아.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럼 이것은 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사회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그래서 오늘 규제의 흐름을 얘기할 때는 옆 페이지 보자. 맨 위에 경제 규제는 대폭적으로 어떻게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규제의 일반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50페이지 자 기출 날개 1번 나온 거 보자. 정부 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거. 자, 지방직 구분 문제인데 소비자 안전 규제, 산업재 환경. 정답 몇 번이 4번에 진입 규제가 돼야 되겠죠. 자, 옆 페이지 51페이지 맨 위에 OX 날개 1번 경제 규제에서 불이익 현상 발생한다. OX 5가 돼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기한 게 빠릅니다. 규제 완화 파트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